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어떻게 주말 휴일들 잘들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지금쯤의 그 컨텐츠는요, 농사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농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귀농귀촌에 너무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귀농귀촌과 부동산이라든가 심지어는 음모론 비슷하게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요새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그 음모론을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고 스펙 없고 우리 이 가난한 서민들은 그런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국민이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개돼지라는 그 비유를 했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개돼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까먹고 이 시골까지 오게 되는 결심을 할 때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래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이 서민들을, 국민들을 개돼지에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몰아가는 삶을 따라가서 살았다는 거죠, 5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약육강식, 그런 생태계에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저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고 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 귀농들이 사기당하고 부동산, 시끌시끌한 그런 이슈들이 언제쯤 시작이 됐냐라는 거죠. 언제 준비하고 언제 시작돼서 언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청년 귀농이나 청년 창업이나 혹은 청년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참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인데, 제가 음모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기획이 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제가 혼란스러웠던 2016년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시점에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덮였던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과거를 같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DSR,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이 뭐길래?
총 부채금리,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건데, 이 17년 이 뉴스가 나올 당시에 그때 이제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DTI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담보율을 80%를 설정을 해줬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DTI, DSR을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자, 그래서 이 집을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8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그 집에 융자가 한 3억 정도 있어요. 그럼 잔존 가치는 5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던 자녀가 성장을 해서 나가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자기의 가정을 꾸릴 때 부모로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이 한 5억 정도 그 잔존 가치가 있으니까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아이의 독립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그럼 그 전에 DTI 방식일 때는 뭐 큰 무리가 없고 이 사람의 신용도가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아마 쉽게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내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 이전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던 일들인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바젤 협약이라는 국가 간에 그 단계가 있어요. 뭐 IFRS인가 뭐 기타 등등, 그래갖고 그 투명도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약속된 과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DTI 방식을 DSR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부실 경영이라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BIS 비율이라는 걸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말하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저도 공부를 했고요. 그 BIS 비율을 높여야지만 이 은행의 건전성이 높이 평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은행의 자산을 확보를 해서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게 2017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물론 그 뒤로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바로 뭐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DSR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안 그랬으면 국민들 진짜 삶이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것까지 보고 이제 시골을 내려올 결심을 한 거고요. 자, 그럼 DSR로 10억짜리 집을 다시 평가를 해볼게요. 여러분, DSR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억짜리 집에 자 3억이라는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잔존 가치가 5억이고 내 자녀에게 2억 정도를 도움을 주고 싶어서 대출 신청을 하러 가면, 그 잔존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 대출 신청한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신용카드가 몇 장이고 한도가 얼마짜리 신용카드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활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대출 신청하는 사람의 그 집의 외적인 그 채무 관계까지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따지면서 대출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가진 건 집 하나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2억을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퇴직한 다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뭐 100에서 120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럼 그 100에서 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이 8억이라는 7억이라는 빚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능력과 시간을 계산을 해서 대출 여부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7년도 이후에 18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힘겨운 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세대들이 대출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뿐 아니라 기업의 건전성도 얘기가 되는데, 이때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은행이 지점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기업의 건전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은행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단계별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때 당시가. 그래서 자, 누군가는 자영업과 도심 생활을 포기를 하고 농촌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을, 또 자영업 생태계를 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대상을 찾겠죠. 또 먹잇감을 찾겠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30대, 40대, 50대, 뭐 30대 중에도 좀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먹잇감보다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 먹을 게 없어요, 별로. 뼈만 남았어요. 이제 그 40대, 50대, 60대의 먹잇감은 뼈만 남아있는 먹잇감이고, 20대, 30대의 살이 포동포동 찌는 그런 먹잇감이 필요한 거죠. 이 탐욕의 쩌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청년들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점에 청년 귀농이라든가 또는 청년 창업, 생애 첫 주택,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앞선 시간에 제가 이 음모론을 처음 얘기할 때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이런 좋은 지원 제도들을 잘 비교해서 하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원하냐는 거죠. 귀농귀촌 하길 누가 그렇게 원했냐는 거죠. 아무런 지원 정책도 없고 이런 경기도에 14건에 178건의 귀농 정책을, 교육을 누가 이렇게 많이 시켰냐는 거죠. 서울은 왜 이렇게 서울 시민이 미워서 떠나라 그런 걸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했어요, 앞 시간에. 그래서 실제 자, 여러분들하고 확인도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지, 어떤 구에서. 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귀농귀촌, 뭐 이 정책이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초식 동물이라고 하자고요. 자, 귀농귀촌 여러분들 하시는데요, 언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이 그 생태계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뽑은 정부가 국민들을 뭐 다 잡아먹히라고 그렇게 정책을 쓸까요? 다 잡아먹히라고 지원제도를 이렇게 많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각 기관들이 연구하고 하는 게 국민들을 빨리 그 먹잇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지금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지원 제도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저는 칼이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책을 칼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자, 그 칼이라는 정책 제도라는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 자, 칼이라는 거는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손에 쥐어지면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살인하는 가해도구 또는 살인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그 지원 제도나 정책이 셰프의 손에 가게 된다면은요, 도마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공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즐겁게 먹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조리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칼이 나를 향하는지를, 그 칼이 어떻게 나에게 사용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 제도를 받고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귀농을 할 때 그 칼이 내 목을 겨누는 흉기가 되는지, 그 칼이 도마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조리도구가 되는지, 그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 눈을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귀농, 창업자금 그런 것들을 이용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귀농교육, 귀농귀촌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내가 귀농귀촌을 해서 시골 마을을 선택해서 사는 이유는 그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삶을 원했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 작은 삶이라는 게 뭐 집의 규모가 작고 가전제품이 미니멀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돈을 덜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시골을 선택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4년째 살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오시려면 저처럼 몸만 내려오세요.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 농업 정책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농촌에 오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가 뭔데 부동산 얘기하고 뭐하고 뭐 반대로 얘기하실 분들, 그런 거예요. 농사는요, 해 뜨고 해 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막 시간만 되면 정부기관 이것저것 다 뒤져볼 시간이 충분해요. 그게 저는 농촌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도 재미없어요. 시골에 오면요, 맨날 뻔한 방송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더 즐거워요. 다 까먹고 나니까 나이 50에 배운 그 깨우침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50만원 들고 시골 와서 깨우친 게 있다라면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내려와서 땅 사고 집 짓고 자금 활용하고 그 자금이 내 목을 졸르는지 아니면 나에게 행복을 줄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믿고 내려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를 칼에 비유를 했고,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려면 그 칼이 조리 도구가 되는지 가해 도구가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안목이 떠졌을 때 이용을 해서 귀농을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꼭. 자, 앞선 시간에요, 그런 얘기 했었죠. 이 교육 왜 그렇게 많을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자, 세상을 움직이려는 사람 과연 없을까?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뉴스레터를 오늘 하나 또 받은 게 있는데,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들어온 건데, 그 뉴스레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이런 거죠. 2021년 금융산업 전망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가서 연구 보고서 클릭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 너무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내려가 볼게요. 이 보고서가 궁금한 분들은 뭐 여기 말고도 경제연구원 많아요. 포스코 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여러분들이 다 저 연구원에서 뉴스레터 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집값이 변화된, 상승된 그런 그래프인데, 17년 5월부터 20년 사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그 귀농귀촌을 결심했던 그 17년도부터 요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자, 교육을 진행했던 그 구들과 가격이 오른 구들을, 뭐 가격이 막 눈에 보이게 오른 구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이 두 개 자료를. 자, 이렇게 많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던 곳과 교육을 열심히 진행했던 곳들,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희한한 그림을 봤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귀농귀촌 정말 조심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보다 강한 짐승들한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도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서 얼로 들어와서 한 입에 나를 삼키려고 그럴 때, 저 역시도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풀만 바라보고 열심히 뜯어먹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풀을 먹으면서 주의를,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협이 나한테 느껴졌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뛰어야지 그 짐승한테 안 잡아먹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를 넓혔을 때,
그리고 어떤 제도나 정책을 이용할 때도 그 사람이 요리사인지 살인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그런 점들만 안목이 있다라 그러면 농촌살이 미니멀 라이프 할만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거는요, 잠 실컷 자는 거 하고요, 농한기 때는 겨울 내내 잠만 자도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도심 생활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요, 그런 얘기 해볼게요. 이제 뭐 음모론, 부동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제가 시골에서요, 호미 들고 예초기 들고 풀베야 되고 이런 사람이 뭐 이런 연구 보고서들, 예? 지자체 간 자료들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궁금해서 뒤져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시골살이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떠들 일도 없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 이런 거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금융경제연구원, 제가 뉴스레터 중요하다고 뉴스레터 거시는 거 습관화 시키면 많은데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을 창출하는 것과 창업, 그런 것과 금융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위기의식이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지원이나 정책을, 결국은 지원이나 정책 이런 것도 뭐냐면 금융이에요. 빚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요즘같이 금리가 불확실한 시대에는요, 빚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빚 없는 거지는 살아갈 수 있어도요, 빚 많은 부자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요즘같이 금리가 불안한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서민들 모두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들 하시고, 오늘 이야기 귀농귀촌 청년귀농, 그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그 생태계에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부지런히 생강을 캐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깜빡하고, 그러면은 그 탐욕스러운 세대들이 우리 이 뼈만 남은 40대, 50대, 60대를 위해서 준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을 위해서 살찌우는 거를 준비했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뼈만 남고 앙상한 맛없는 먹잇감을 위해서 40대, 50대, 60대를 위해서 준비해 준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 한번 볼까요? 자, 대출도 못하고 암담한 40대, 50대, 60대를 위해서 이겁니다. 친절하게도 2017년 2월 14일이죠. 회생파산 전문 법원이 등장을 합니다. 왜? 얼마나 그 수요가 많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뭐를요? 회생파산 전문하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맛없는 40대, 50대, 60대를 위한 선물이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개돼지가 되지 않고 시민, 국민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노력해봐요.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